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소식은 2013년, 2016년도로 보는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을 어떻게 이제 과거에 이렇게 되었으니 아마 이번에도 비슷하게 좀 되지 않겠냐? 라는 측면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려고 해요. 그게 이제 코인적 관점으로 좀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 내용이 조금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다 보신 뒤에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도 남겨주시면 감사할게요. 자, 미국의 2013에서 16년도로 보는 금리 인상 테이퍼링에 대한 미래라고 있었는데 최근에 나왔던 흐름이 어떻습니까? 네, 매파로 돌변한 파월 연준 7명은 내년에 금리 인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2023년도 때까지 두 차례 인상이 좀 보여진다라는 기사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배경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계속 높게 올라갈 것이다. 그럼 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아무래도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명확하게 조금씩 뚜렷해지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FOMC 성명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 2023년도 때는 점차 거의 확정적으로 좀 보여진다라는 의견으로 나와서 전체적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다우를 보게 되면 약간 조종폭이 주봉 차트인데 조종폭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대다수 3월달과 6월달에 대한 그런 연준 위원들이 생각보다 많이 인상에 있는 폭이 조금 더 짙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가 어느 정도 따라와 주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럼 나스닥 기반으로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스닥 차트를 또 준비를 해놨고 한 블로그 쪽에서 또 정리가 잘 되어졌던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인용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기 급락은 찾아올 수 있으나 아니 무조건 찾아올 것 같다. 하지만 장기적인 침체로 확률은 매우 낮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인데요. 2013년도 6월달 기준으로 축소에 대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성장 부분을 그러니까 성장성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오히려 대외 환경이 약간 좀 부족하다 보니까 또 철회하고 유지를 또 결정했던 부분이 9월 달에 있었고요. 그리고 2014년도 1월 달에 테이퍼링을 공식 선언을 합니다. 테이퍼링 자체가 축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곧바로 해당에 있는 자금의 유동성을 다 막아버리는 건 아니죠. 그래서 천천히 그 자금을 축소해주는, 유동성을 좀 축소해주는 그런 장치로 쓰이는데 그게 실제로 끝나는 시점이 14년도 10월 달이었습니다. 근데 나스닥 차트를 보게 되면 어떨까요? 네.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나서 곧바로 조정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도 많이 나오는데 반대적으로 또 보게 되면 또 그렇지 않은 또 주장을 내비치는 전문가 분들도 있겠죠. 근데 과거론적으로 보았을 때는 실상 좀 그렇진 않았더라. 오히려 나스닥 쪽의 차트는 좀 더 올라갔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제 성장률 추이와 그리고 해당에 있는 물가가 어느 정도 버텨주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계속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어느 정도 투자 시장이 생각보다 방어를 잘 해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하나 더 꺼내보면 테이퍼링 자체가 아예 그냥 유동성 자체를 절단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조금씩 축소를 하다가 공식 종료를 하는 시점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 유동성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투자 시장 시점으로 보게 되면 시작점보다는 종료 시점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전 때까지는 점차 줄긴 했지만 그 파급력과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종료된 시점 때부터는 행보와 낙폭이 꽤 많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뒤로 2018년도 12월 달에 금리 인상이 한번 있었고 15년도 12월 달에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 차트를 한번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주봉 차트이고요. 일봉 차트가 아니다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낙폭이 좀 적게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14년도 10월 달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생각보다 낙폭이 공식 종료 발표선 이후부터는 좀 많이 쉬어가는 부분은 있었지만 이 기준으로 종료된 시점 기준으로부터 계속 횡보와 박스권을 갖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이겠죠. 네. 그러면 반대로 코스피 시장은 어땠을까요? 그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그렇게 세게는 보이지는 않겠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이게 코스피 부분인데 이때쯤이죠. 네, 이때쯤입니다. 그래서 이때 낙폭 부분이 2050선인데 거기에서 1900선까지 밀리는 대략 한 100선 정도 밀린 것이죠. 그러면 다 그 뒤로부터는 계속 박스권으로 가는 형태였지만 여기서도 또 재미난 점은 금리 인상 시점에 또 지수가 최저점에 이루어지는 형태가 또 이루어졌다. 즉 신흥국 부분은 더욱더 위험해지고 그만큼 자금에 대한 좀 변동성이 꽤 커진다.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 투자 시장 자체가 생각보다 좀 덜하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코인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어느 시점으로 봐야 되냐? 말 그대로 테이퍼링이 선언 시점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겠지만 종료되는 시점대에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이고 금리 인상 때는 당연히 더 힘들 것으로 보이십니다. 전 세계 공통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은 크립토 마켓에 들어왔던 자금은 대부분 대출 부분에 대한 자금으로 들어왔던 비중이 훨씬 더 크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어떻게 성장을 했냐면 디파이로 크긴 했지만 디파이 자체에 따른 또 새로운 그만큼 레버리지에 대한 성장으로도 많이 컸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부작용 추이가 꽤 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이 됐었을 때에 대한 위험 투자자산 심리가 매우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뭐 전 세계 공통으로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말은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코인 시장 자체에서 그러면 하반기 부분에 대한 전략은 너는 어떻게 보고 있냐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하반기 시장에서 나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저라면 이미 어차피 하반기 시장에서 들어왔고 어설프게 들어와서 이게 수익률 자체가 생각보다 좀 마이너스 폭이 꽤 크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시장을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예, 팔면 바로 말 그대로 확정 손실을 내버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코 좋지는 못하겠죠. 그러면 하반기 전략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은 뭐 잭슨홀 미팅과 그리고 11월 달에 있는 FOMC 회의 부분으로 인해서 선언 시점이 될 것인데 이 사이에 선언 대비보다 이럴 때 많이 좀 흔들리겠지만 이때 흔들릴 때마다 평단을 좀 낮춰서 가져갈 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리고 여기에서 중간에 요 6월달 기준으로 들어오셨던 분들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이때 평단을 좀 낮춰서 관리하는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종료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는 평단을 낮춘 만큼에 대한 수익에 대한 욕심은 좀 내려놓고 어느 정도 부분은 조금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대응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적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요. 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금액도 다르고 기간도 다르고 투자 기간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사람의 마음에 대한 준비 단계와 그리고 본인이 그만큼 투자 경험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다 이게 뭐 단순하게 확인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또 생각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딱 하나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이미 많이 물렸던 마이너스 폭이 매우 컸던 분들은 평단을 낮춰서 대응을 하되 종료 시점 기준으로 있었을 때 어느 정도 그 낙폭을 좀 줄여놨으니 좀 어느 정도는 실현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성장까지 다시 돌아와서 올라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저는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선언때와 또 종료 시즌 때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죠. 이번에 어떻게 보면 코인에 대한 그런 매입을 전혀 안 했던 분이나 아니면 그 전에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제 새롭게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럼 타이밍을 또 맞추려고 하겠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테이퍼링 시작하는 시점하고 종료되는 시점에 좀 사두시면 정말 괜찮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때 많은 낙폭을 보여줬죠. 그래서 꼬리표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전략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 것만 흔들리는 장이 아니고 대부분 마찬가지로 어, 주식시장도 힘들고 나머지에 대한 약간의 투자자산 시장 자체가 약간 위축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쭉 내려보면 여기 정리가 좀 되어져 있죠. 자, 과거 내용을 보게 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4번을 걸쳐 양적 완화와 한 번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부분을 좀 했었다. 1차, 2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그리고 3차, 4차까지 해서 대략 5조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를 진행했었고 2020년도 미국 상반기에는 3조 5천억 달러 정도의 양적 완화를 진행하였으니 아마 대충 계산을 때려보면 비슷한 금액이거나 그 이상 금액으로 보여진다. 히스토리대로 쭉 살펴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버닝키 의장이 축소를 시사하며 테이퍼링을 언급을 했으며 그 영향으로 마이너스 5% 정도의 큰 조정이 있었다. 그 영향으로 양적 완화에 대한 재논의가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약간의 정책적인 미스가 나올 때 이때는 미스였잖아요. 오히려 6월 달에 의사를 밝혔는데 시장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흔들리니까 우리 이때는 안 할 거예요 라고 번복하고 오히려 2014년도 때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랬을 경우에는 반대로 또 물을 신나게 타서 또 평단을 확 낮춰놔야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 종료될 그 기간 안때까지는 최소한에 대한 손실비를 좀 줄일 수 있는 형태로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좀 그렇게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리고 14년도 1월부터 FOMC 공식적으로 테이퍼링 실시를 했고 4월, 5월 유럽이 대선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조정이 또 지속이 나왔고 10월에 종료가 되면서 또 생각보다 조정이 좀 나왔다. 그리고 15년도 6월 달에 중국의 버블 현상이 좀 있었고 그것으로 생각보다 시장의 영향성이 꽤 있었다. 그리고 미국은 16년도 트럼프 당선된 시점부터 금리를 계속 올리기 시작을 했다. 라는 점이죠. 네, 그래서 테이퍼링 하면 금리 인상하면 끝난다. 라는 이제 법칙인데 한 번 금리 인상 시작을 하면 조금씩 계속 올리려고 하는 심리가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때에
보게 되면 요때 금리 인상을 좀 더 하고 나서 또 경기 회복이 뚜렷하게 보이니까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난 뒤에 18년도 때 또 이렇게 골이 좀 컸던 배경은 그만큼 금리 인상을 또 한 번 한 차례 했기 때문에 그 낙폭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때가 진짜 제가 그때도 실시간 방송 때 엄청 많이 했는데 저 이때도 제 소신껏 발언을 했습니다. 야, 지금 대략 올려서 다우지수가 3만 포인트인데 이게 대략 올려서 이때도 2만 포인트, 약 10,000포인트가 날라갔다. 10,000포인트가 날라갔다라는 것은 3분의 1 정도가 날라갔다라는 것인데 이때가 이보다 더 쌀 수가 없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좀 많이 멘탈이 나갈 정도로 정말 많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다시 머리를 툭툭 치면서 제정신 차리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에 대해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부분은 아마 올해는 없겠지만 스타트한 시점부터에 대한 조정은 어느 정도 감소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유동성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는 이걸 좀 보시면 알 수가 있게 되겠는데, 자, 테이퍼링의 유동성 총량을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난다. 타이튼이 유동성 총량을 줄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테이퍼링 시장이 발작해도 유동성 총량은 유지했다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겠죠? 그러니 올해까지는 괜찮을 것인데 그게 생각보다 여러 가지 기타적인 요인으로 요새 좀 많이 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번 하반기에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하반기 이 장이 상반기 때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이런 장이었지만 하반기는 제가 좀 어렵다라고 계속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려운데도 불구하고도 저는 계속 한번 해보겠다. 먹을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조금이라도 있으니 나는 계속 하반기에도 좀 유지를 해서 조금이라도 좀 더 챙겨 먹고 올해 끝낼 생각이다. 그 대신 8월 달에 대한 내용 보고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니 그걸 보고 더 명확하게 저에 대한 주장을 밝혀드리겠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죠. 근데 코리니 분들한테는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초고 위험도를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올해 기준에서는 그렇게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돈을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벌어난 것 대비 가지고 하반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요 하반기는 상당히 위험하다. 위험한 거 알고 들어와라. 그럼 코린이는 웬만하면 언제 하는 게 낫겠냐? 테이퍼링 시작하고 나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아예 코인 자체를 아예 이제 막 처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미 다 정리를 하고 청산을 다 할 거 다 해놓고 수익이 이미 상반기 때 다 정리하셨던 분들은 웬만하면은 정말 나는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거 극하게 진짜 집요하게 나는 싫어 진짜 죽어도 수익 어떻게 보면 손실 1도 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테이퍼링 선언하고 나서 들어가는 것도 늦지 않는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물리면 상당히 아파요. 예, 그러니까 조급증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예언자, 그리고 예측을 잘 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저도 일개, 인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와 저의 생각과 제가 공부를 했을 때 이런 판단과 결정을 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딜을 하는 것이지 이런 내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에 대한 생각에 대한 깊이를 좀 골똘히 해보신 다음에 투자에 좀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떠먹여주는 정보보다는 본인의 좀 생각을 거쳐서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좀 변수는 요게 있습니다. 영국의 이번에 인도발 바이러스 부분인데요.
이게 진짜 변수인 게 영국 자체가 어땠냐면 백신 부분도 잘 맞춰서 좀 많이 줄여놨어요. 근데 다시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7일 평균이 8,564 형태죠.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델타형 변이 이번 바이러스가 과연 이번 형태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에서 멈춰주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인도 형태가 심각한 그 고지를 이제 막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한번 보십시오. 인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주변 국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피해를 받겠죠. 그래서 요새 태국하고 말레이시아가 미얀마 쪽이나 이쪽이 지금 거의 다 막 죽어가려고 합니다. 최근에 중국 쪽에서도 인도발 변이가 몇 군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도 인구가 또 좀 많습니까? 또 인도 인구만 또 볼 필요성이 있을까요? 인도에 여기에서도 또 부자들이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부자들 자체에서는 또 그만큼에 대해서 또 다른 나라 쪽으로 미리 움직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또 감염시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고요. 저처럼 출장을 와서 오히려 자기 몸 관리를 잘 못해서 또 확진이 돼서 그렇게 또 본국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그 본국에 또 감염을 시키는 사례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 따로 뭐 어떻게 보면 섬으로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육조로 다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다 갈 수가 있는 형태인 것이죠.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 더 보게 되면 미국의 이번에 이민 관련해서 최근에 다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쉽고 간편해지게 바꾼다. 트럼프 정권 때와 바이든 정권 때는 좀 달라지는데요. 오히려 이제 중남미 쪽이 최근에 어떻습니까? 네, 중남미 쪽 다 박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중남미 쪽에서 불법 이민이 좀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중남미 쪽이 왜 불법 이민자가 꽤 많아지냐? 그건 뭐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아실 것입니다. 예, 남미의 통화 가치가 하락이 큽니다. 네, 통화 가치 하락이 워낙 커서 쉽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거의 뭐 박살이 날 정도로 이렇게 통화 가치가 박살이 낮아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송금에 대한 형태는 더 많아질 것이고 미국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추이가 꽤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감독하고 감시한다고 해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또 델타 변이 부분이 또 잘 못 잡히지 않겠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예측이 안 되는 영역이다 보니까 투자적 관점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방향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듯이 재논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때까지는 좀 그나마 이거 진짜 잘 풀어가지고 있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는데 하반기에 아시아의 명절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연말 시즌이 되면 다들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해서 또 그만큼 또 새해 또 맞이한다라고 해서 또 그만큼 또 축제 분위기가 좀 있죠. 그래서 약간 안일하게 대처하는 국가들이 많아질수록 이게 기껏 이렇게 돈을 많이 뿌려대면서 방어를 하고 여러 가지 백신 개발에 어느 정도 또 그렇게 좀 많이 압박을 가하고 그런 형태로 이렇게 또 극복을 해 나왔고 누군가에 대한 희생도 또 필요했기 때문에 그만큼 빠르게 또 회복을 해 주었다고 보는데 오히려 저는 조금 이 변수를 읽기에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 이 변이 부분을
조금은 염두에 두시면서 봐야 되지 않겠냐. 저도 인도발 부분은 뭐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최근에 이제 인도발에 대한 형태가 생각보다 치사율이 꽤 높고 생각보다 해당에 있는 기존 바이러스 대비보다 60% 이상 더 안 좋은 형태가 꽤 많이 보인다고 하니까 그게 오히려 어떻게 될지 저도 매우 궁금해집니다. 아무튼 그게 변수이다. 그래서 올해 이게 재논의가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으니 그것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해당에 있는 이 질병이 있었을 때 코인은 과연 좋았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2020년 팬데믹 선언이었을 때 똑같이 이때처럼, 이때 팬데믹 선언 나왔잖아요. 예, 하고 나서 바로바로 떨어지면서 박살이 났다 형태였고, 뭐 당연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이때 팬데믹 선언 나오고 나서 비트코인 자체도 체력이 그만큼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푹 찍었죠. 이때입니다. 이때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네, 3월달.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 평단이 매우 높았던 분들은 이런 기회에 대한 불확실성이 꽤 많이 남아져 있으니 그런 꼬리를 남겼을 때만큼 줍줍을 하면 평단이 빠르게 낮아질 부분이 꽤 있다라는 것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쉽지 않은 장, 이미 하반기 부분에 있어서 딜을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셨던 분들은 되게 용감하신 분들이고, 본인이 올해 하반기에 대한 투자 전략이 실패를 한다고 해도 어차피 그 자금은 어디로 도망간 게 아니고, 어차피 매도하기 전까지는 확정, 손실 비로 남지 않기 때문에 뭐 존버하면 되겠죠. 물론 이제 잡트를 들고 있는 형태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점을 이번에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잡트 부분을 좀 정리를 더 심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반기 쉽지 않은 장인데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전 보고 진입을 했다. 그래서 이미 들어오셨던 하반기를 보고 계속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은 자기만에 대한 전략과 어느 정도에 대한 어느 정도에 따른 자기에 대한 마지노선을 좀 잘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예 신규 부분으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테이퍼링 성공하고 나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는다. 그리고 너무 고점에 물리셨던 분들은 오히려 테이퍼링 선언과 종료 때나 금리 인상 때 평단을 착실하게 낮추는 형태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잡트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이제 싱가포르 쪽에서 규제 검토를 금융위 쪽에서도 요거를 벤치마킹을 하겠다라고 해서 암호화폐 90% 정리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요. 이것을 왜 하냐면 김프 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김프 끼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냐면 업비트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알트코인입니다. 근데 업비트 입장에서 알트코인 정리하는 게 과연 업비트한테 좋을까요? 업비트한테 수수료에 대한 수익을 많이 안겨다 주는 알트코인들 많이 정리하는 게 과연 좋을까요? 싫은 거죠. 싫음에도 불구하고도 출금의 지위를 맺고 있는 은행사가 눈치를 보는 입장이 어디일까요? 금감원인데 금감원은 또 누구한테 눈치를 보고 있을까요? 정부인데 정부는 또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을까요? FATF잖아요. 네. 그래서 물고 물리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 많이 정리를 할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근본도 없고 진짜 거의 뭐 듣보잡이나 뭐 애초에 신생으로 막 이제 시작했던 그런 코인들은 대규모 정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좀 보였고 약간의 네임밸류가 좀 있고 그런 쪽은 건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그것을 정리하기에는 해당에 있는
어떻게 보면 국내 거래소도 타격이 너무 커버리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가져가 버리면 또 거의 중위권에 있는 코인들도 다 건드려서 다 상패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위권의 대부분을 정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